1388년 당시의 고려는 내부적으로 꽤나 어지러운 상태였다. 고려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왕이 나섰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게다가 국민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권문 세족을 제어할 정치적 수단이 전무했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던 우왕 덕분에 나라는 점점 병들어만 갔다. 이때 이인임을 비롯한 염흥방, 임견미 등 귀족 세력들은 국가의 토지를 무분별하게 약탈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 여념이 없었으니 결국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는 손을 잡고 우왕을 설득해 이인임 일당을 축출하기로 모의하게 되었고, 이인임을 축출하는 데에 성공한 최영은 이성계와 함께 고려를 장악하게 된다. 한편 명나라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고려는 대외적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였다. 권문세족들이 원나라의 비호 아래 고려 정권을 쥐락펴락하며 고려와 손을 잡길 희망하는 명나라 사신을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 이로 인해 고려와 명나라 사이는 매우 껄끄러워졌으나 문제는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부터였다. 과거 원나라가 설치했던 천령위 문제를 두고 명나라가 무리한 요구를 하며 고려를 압박했던 것이다. 이에 크게 화가 난 최영은 명나라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 요동 정벌을 계획했다. 현 시점 고려의 상황이 좋지 못한다 한들 명나라의 뜻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최영은 공민왕 시절 어렵게 회복한 고려의 영토를 명나라가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너무 화가 났다. 그리하여 우왕에게 요동 정벌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곧바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고려 내부적으로 요동 정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최영과 늘 함께했던 이성계가 4가지 불가론을 이유로 들며 요동 정벌을 반대했다. 요동을 정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았고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지만 반대 의견은 모두 묵살되었다. 실제 1370년 고려는 요동을 점령한 일이 있었다. 공민왕의 명으로 이성계 또한 이 전투에 참전해 요동을 고려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성과를 올렸으나 문제는 요동에 머무는 군사들을 위해 식량을 수송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다. 산이 없는 평야였기 때문에 공격하기는 쉽지만 방어하기는 어려웠던 데다 경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그곳을 방어하는 인원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생산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 고려는 많은 피해를 감내하면서 요동을 정벌했음에도 그곳을 지키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영과 우왕이 나서서 요동을 다시 정벌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었다. 결국 우왕은 자신의 곁에 최영을 남겨두고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명해 요동 정벌을 단행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장마철 비로 인해 압록강은 불어난 상태였으며 군사 수백 명이 익사하거나 굶어 죽는 등 고려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성계는 직접 우왕에게 상소를 올려 군사를 몰릴 것을 청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됐고 곁에 있던 최영은 계속해서 압록강을 건널 것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고려군의 피해가 늘어만 가자 이성계는 회군을 결심하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었다. 1398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후계자 선정의 골머리를 앓았다. 일개 군벌이 아닌 국가를 이끌어야 하는 국왕의 입장이었기에 얽히고 설킨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해야만 했다. 당시 60을 바라보는 이성계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으니 바로 신의왕후 한씨와 신덕왕후 강씨였다. 한씨는 이성계가 고려 장군으로서 활약하던 시절부터 함께하던 왕비였으며 강씨는 조선을 건국하고 새롭게 맞이한 왕비였다. 그런데 중요한 후계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니 이성계의 곁을 지키던 한씨가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인 1391년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이성계는 전처 한씨가 사망하자 그녀를 왕후로 추승해 예우를 갖추었으나 왕비의 자리를 길게 비워둘 수는 없었다. 이후 강씨를 새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으니 바로 이방번, 이방석이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는
수많은 정치적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 때문에 전처와의 정과 의리를 앞세우거나 장성한 아들들의 공이 크다고 한들 무작정 후계자로 지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더불어 강씨가 후처였다고 하나 엄연히 조선의 초대 왕비였다. 그리고 후계자를 잇게 될 아들을 2명이나 출산했기 때문에 먼저 낳은 아들들을 후계자로 지명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정통성만 놓고 본다면 무시하기 힘든 조건이다. 만약 한씨가 계속해서 살아있었다면 후계자는 한씨의 자녀들이 이어받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던 이방석이 세자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명나라는 조선이 건국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굉장히 불쾌해했다. 적법한 왕이 계승이 아닌 쿠데타를 통한 정권 교체인데다 표전문 사건을 비롯해 여러 외교 문제가 겹치며 양국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조선에서 지속적으로 특사를 파견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요동 정벌을 단행해 조선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군사력 대부분은 이성계를 따르며 동고동락한 직속 사병들 뿐이었다. 당장 광군이라고 부를 만한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앙군의 규모를 키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사병 혁파. 정도전은 이성계를 따르며 수많은 전장에 참전했던 장군들의 사병을 중앙군으로 편입시키고자 했다. 물론 이 사병 혁파의 대상자는 한씨의 아들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왕자들의 불만 또한 점점 커져만 갔다. 여기에 요동 정벌을 하지 않겠다고 돌아와서 정권을 교체한 마당에 또다시 요동을 정벌하겠다고 한 데다 사병을 혁파하려 들면서도 정작 이방번의 사병들은 건들지 않았던 것이 크게 문제가 됐다. 결국 정도전이 종친들을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도성은 난리가 났다. 그리고 불안에 떨던 종친들을 이끌며 정도전을 축출하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었다. 마침내 이방원에 의해 정도전의 세력들을 비롯 이방번, 이방석 형제가 죽임을 당했다. 이성계는 세자가 죽고 고륙 상쟁의 비극이 펼쳐지자 시리에 빠졌다. 사랑하는 아내 한씨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들마저 죽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둘째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곤 함흥으로 떠나버렸으니 이게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이었다. 1400년 제1차 왕자의 난이 마무리가 되었고 왕자들과 함께 공을 세운 인물들은 포상을 받았다. 그러나 1등 논공 행상에 자신의 이름이 빠져 불만을 품었던 박포는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공을 자랑하곤 했다. 물론 이러한 소식은 이방원의 귀에까지 전해지면서 박포는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자신이 왜 1등이 아닌 2등 공신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투덜거렸다. 그리고 불만을 품은 박포는 이때부터 이방원을 무너뜨리고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를 찾기 시작했다. 때마침 야욕을 내보이며 정계에 얼굴을 들이밀기 시작한 이방원의 형 이방간의 소식이 전해졌다. 박포는 이방간을 찾아가 이방원이 죽이려고 하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드겼고 이방간은 박포의 이간질에 정확히 걸려들게 된다. 꾀임에 빠진 이방간은 곧장 사병을 일으켜 이방원을 치고자 했다. 더불어 둘째 형 이방과와 아버지 이성계에게 군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고했으나 그 둘은 오히려 박포의 꾀임에 넘어가 군사를 일으킨 이방간을 나무라며 혀를 찼다. 마침 소식을 들은 이방원도 군사를 일으켜 이방간과 대치하였으나 이미 형과 아버지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이방간은 전의를 상실한 뒤였다. 결국 이방원에게 항복하며 그의 반란도 허무하게 막을 내렸으니 이게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이었다. 1444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서 28개의 나자로 구성된 훈민정음이 창제됐다. 여기서 뜻하는 훈민정음이란 세종이 만든 한국어라 보기도 하고 1446년 발간된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일컬어 훈민정음이라 부르기도 한다.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창제 과정을 기록한 것을 해례본이라 부르며
한문으로 기록된 해례본을 한글로 풀이한 책을 언해본이라 부른다. 그리고 예의라 하여 보기와 뜻을 담는 훈민정음을 예의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해례를 제외한 서문을 실록본이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해 반포하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견뎌야만 했다. 신하들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 명나라가 알게 된다면 전쟁이 날 만큼 조선 입장에서는 극비사항 중 하나였다. 당시 동아시아 세계 질서는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른바 화이사상이라고 불렸던 질서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중국 또한 자신들을 동서남북으로 감싸고 있는 이웃 국가들을 모두 오랑캐라고 부르며 평가절하했다. 약 200여 년 뒤부터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며 이러한 중화사상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으나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이웃 나라를 쉽게 다녀올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이 곧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최만래를 비롯한 여러 지편전 학자들은 세종이 글자를 만들려고 하자 신하들과 상의하지 않고 무턱대고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냐고 세종을 깠던 적이 있었다. 그러자 세종은 야마, 니들이 글자에 대해 뭘 알아? 나보다 많이 알아? 모르면 찍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알았어? 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글자는 그렇게 탄생할 수 있었다. 현재 교과서에는 세종이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글자를 만들었다고 쓰여 있으나 실제 글자를 만든 것은 세종 혼자였다. 간간히 아들 문종과 정의공주가 힘을 합쳐 세종의 연구를 도와주었을 뿐이었다. 이후 글자가 만들어지고 약 3년이 지나면서 훈민정음이 반포되자 이때 지편전 학자들이 나서서 도왔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세종은 대체 왜 한글을 만들려고 했을까? 바로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27일 갑술 두 번째 기사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본문의 내용에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직도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림을 붙이고 이름하여 삼강행실이라 하라는 문구가 있다. 바로 삼강행실도다. 이유인즉슨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신사 첫 번째 기사의 내용 때문인데 진주사람 김화가 아버지를 살해하자 자식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효행을 글자를 몰라 행하지 못하니 본인의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부분이다. 또한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생겨도 호소할 길이 없고 부당한 재판을 받아도 바로잡을 길이 없으며 편지를 쓰려고 해도 한문을 모르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훈민정음 창제에 온 힘을 쏟아부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혼자서 만들려고 했을까? 그 내용 또한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찬송이 세종에게 고하길 대국을 섬기면서 중화의 제도를 본받고 있는데 한문이 아닌 한글이 웬 말이냐? 한문을 쓰면 오랑캐도 교화된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글자가 왜 필요하냐? 어차피 중국이 한문 쓰는데 우리도 한문을 써야 된다는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했다. 덧붙여 무지렁이 백성들을 교육시켜봤자 소용도 없는데 그런 걸 왜 하냐고 따졌던 것으로 보아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만들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훈민정음. 다시 말해 우리의 글자 한글은 세종이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면 탄생할 수 없었다. 만약 그때 신하들의 반대로 세종이 작업을 포기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한문을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는 왜 한글을 만들어야 하는지 수많은 이유와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다. 세종이 이룩한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었던 만큼 한글의 필요성에 대해 잠깐이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1452년 문종이 39살의 나이로 승하하자 그의 아들 단종이 12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어린 단종을 보호해줄 정치적 수단이 전무한 상태라 그의 입지는 매우 불안했다. 보통 국왕이 어리다면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수렴 청정을 맡아 장성할 때까지 정사를 돌봐준다. 하지만 왕실의 어르신이라 불릴 만한 여인들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그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문종은 사망하기 직전 영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김종서 등에게 어린 단종을 보필해줄 것을 당부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단종을 위해 능력 있는 인재를 모집한다는 이유로 의정부 대신들이 낙점한 사람들의 이름에 누런 종이를 붙이면 단종이 그대로 임명하는 황표 정사가 시행됐고 고명 대신들의 힘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그러나 세종 시절부터 수많은 업적을 세웠던 왕자들의 불만 또한 상당했다. 그 중에서 차남 수양대군과 삼남 안평대군의 세력이 가장 거대했는데 의정부와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정승에게 권력을 몰빵하다 보니 이들의 대립은 불보듯 뻔한 결과였다. 하지만 야심만만했던 수양대군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사신으로서 명나라를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을 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고 휘하의 수많은 인재를 받아들이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수양대군은 명나라에서 귀국하자마자 자신의 거사에 방해가 되는 인물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한명회가 만든 살생부였다. 이때 김종서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수양대군 측에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를 받았지만 반란까지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도 거사를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수양대군의 손에 죽게 된다. 정적이 사라지자 수양대군의 행보는 거칠 것이 없었다. 사대문의 경계를 강화하고 궁궐을 장악하자 단종의 명을 빙자해 대소 신료들을 궁궐 안으로 불러들였다. 이윽고 단종의 명으로 입궐한 신하들을 모두 때려 죽였으니 이게 바로 계유정난의 시작이었다.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공신 목록에 자신의 측근들을 42명이나 앉히며 권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더불어 할아버지 태종이 이룩한 왕권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됐으며 왕실의 권위는 바닥을 쳤다. 훗날 세조 때에 임명된 공신 일가를 견제하기 위해 세조의 손자 성종이 살인파를 등용하기 시작한 데다 공신으로 쓰인 관료들의 부패와 전횡은 끊이질 않았기 때문에 세조의 반란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반란이었다. 결국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반정을 일으킬 때나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반정을 일으킬 때 해당 사례는 똑같이 적용됐다. 자신이 일으킨 쿠데타의 명분과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위해 공신을 남발하는 선례를 남기고 말았던 것이다. 세조 또한 재위기간 동안 공신들을 제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놓으며 고군분투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공신들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조의 정책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심지어 나이가 들자 의심하는 버릇이 들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으며 자신이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만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밀어낼까 늘 전전긍긍했다. 과연 세조가 일으킨 정변은 누구를 위한 반란이었을까? 1498년 과거 세조가 일으켰던 계유정난의 여파는 실로 참담했다. 무분별한 공신남발 때문에 훈구파 대신들의 권력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세조의 비호 아래 온갖 부정부패와 전횡을 일삼으며 나라를 어지럽혔다. 세조가 죽고 성종이 등극하자 훈구파의 힘은 더욱 막강해졌다. 13살밖에 안 된 어린 성종을 보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훈구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성종도 장성하였고 직접 나서서 국정에 관여하려 하였으나 비대해진 훈구파를 견제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성종은 이 시기에 자신만의 정치적 친위 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이때 적극적으로 등용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살인파였다. 성종은 훈구파에게 권력이 쏠리면 살인파를 중용했고 살인파의 권력이 커지면 훈구파를 중용하며 균형을 맞추고자 애를 썼다. 그리고 이러한 폐해는 훈구파 원로 대신들이 하나둘씩 은퇴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반대로 살인파의 권력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린 연산군은 왕세자로서 이러한 붕당의 폐해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 성종이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트집을 잡아 방해하는 살인파를 보면서 바득바득 이를 갈았을 것이다. 얼마 뒤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훈구파들과 손을 잡으며 철저하게 살인파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살인파를 완전히 축출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것도 잠시, 조정을 발칵 뒤집어버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으니, 보통 조선왕조실록은 전대 국왕의 이야기를 당장 실록에 기록할 수 없으니 우선 사초를 써서 보관해두고 후대 국왕이 전대 국왕의 사초를 가지고 실록을 편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성종 때 사관이었던 김일소는 살인파의 거두였던 김종직의 제자로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았고, 왕의 기록을 담당하는 자리였던 만큼 꽤나 중요한 직책이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보다 주관적 판단을 사초에 기록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하는 방식으로 사초를 쓴 데다 연산군의 할아버지이자 성종의 아버지인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를 찬탄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까는 기록까지 있었다. 이때 연산군은 이극돈 등의 여러 관리에게 아버지 성종의 실록을 편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단연 김일손이 썼던 사초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고, 성종실록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김일손의 내용은 연산군에게도 보고가 됐다. 보고를 받은 연산군의 분노가 폭발했다. 안 그래도 왕세자 시절부터 눈에 가시 같았던 살인파가 사고를 치고 말았으니 연산군은 사초를 쓴 김일손 등을 잡아와 친히 국문을 시작했다. 그리고 김일손의 사초 때문에 시작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 단종 폐위와 관련된 세조의 기록을 추궁하자 자신의 스승 김종직이 조의 제문을 지어 올렸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다. 조의 제문이란 초나라 항우에게 살해된 회왕이 꿈에 귀신으로 나타나 항우를 괴롭히는 것처럼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신랄히 비판하며 왕위 정통성은 단종에게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결국 김일손은 처형되고 김종직은 부관 참시당했으며 이와 관련된 자들은 모두 숙청되거나 귀향을 떠나야만 했다. 이로 인해 살인파는 대거 축출되면서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으니 이게 바로 무호, 사화였다. 1504년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은 정비인 공해왕후 한씨가 세상을 떠나자 3년상을 치렀다. 이후 나라의 국모를 공석으로 비울 수 없었기 때문에 후궁이었던 숙이 윤씨를 올려 왕비에 봉했으니 그녀가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였다. 성종과 윤씨는 연산군을 낳기 전만 해도 금술이 매우 좋았다. 그러나 성종은 연산군이 태어나자 점차 다른 후궁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성종의 행보는 당시 중전이었던 윤씨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그 결과 잦은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결국 윤씨는 자신의 방에 주술을 써놓은 종이와 독약이 묻은 곶감을 보관할 정도로 성종을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성종이 윤씨의 방에 갔다가 우연히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단연 부부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크게 화가 난 성종은 윤씨를 폐위하고자 했다. 하지만 왕세자를 낳은 윤씨를 함부로 패할 수 없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이후에도 부부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1479년 잦은 다툼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성종은 중전이었던 윤씨를 폐위하였다. 그리고 폐위한 지 3년 만에 사약을 내리면서 패비 윤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성종은 100년 동안 이 일을 입박해내지 말라는 어명을 내렸다. 세월이 흘러 연산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을 하나둘씩 처벌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폐위됐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1503년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약을 배달한 예조판서 이세자를 유배형에 처한 것을 기점으로 1504년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야밤에 끌고 나와 밤새도록 두들겨 팼다. 그리고 정씨와 엄씨의 아들이었던 안양군과 봉안군에게 죄질이 불량한 두 여인에게 벌을 주어야 한다며 몽둥이질을 하게 시켰으니 이로 인해 두 귀인은 아들의 손에 사망하고 말았다. 더불어 이들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젓갈을 담아 산과 들에 뿌렸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폐위되는 것에 동조했던 인물들을 모조리 처형하는 등 막장 행보를 시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하고 묘지에 묻혀있던 한명회를 비롯한 대신들을 모두 부관 참시에 처했고 연산군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전부 어머니의 사건과 결부시켜 줄줄이 처형되고 말았으니, に 이게 바로 갑자 사화였다. 1507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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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년 12월 15일
1506년 연산군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마침내 표출되기에 이르렀고 방만한 국정 운영과 사치스러운 생활은 조선의 재정을 크게 무너뜨리기에 이른다. 이에 신수군과 임사홍 등은 연산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전횡을 일삼았으니 국가재정이 파탄나며 백성들의 삶 또한 고달파졌다. 더불어 연산군은 무오사화, 갑자사화라는 두 번의 사화를 통해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신하들은 연산군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연산군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그의 폭정은 가속화되었다. 왕이 주도하는 경연을 폐지하였음은 물론 신원패라 하여 왕이 듣기 싫은 불필요한 말을 올리면 목을 베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유생들이 공부하는 성균관을 잔치를 베푸는 경연장으로 만들었으며 도성 밖 30리 안에 있는 민가를 철거해 백성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조선의 미녀들, 즉 흥청과 함께 기거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으며 이들을 뽑기 위해 각 지방에는 차청사를 보내 젊은 여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하여 연산군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자 대신들을 중심으로 반정의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반정이 실패했을 경우 자신의 목숨은 물론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가 따랐다. 이때 이조참판 성희안은 연산군을 비난하는 시를 지었다. 직접적으로 연산군에게 간언할 수 없으니 시로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셈이었다. 하지만 성희안의 시를 본 연산군은 그를 종구품 한직으로 내쫓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성희안은 반정을 기획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왕실의 외척으로서 연산군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박원종을 부추겨 거사에 가담시켰고 이조판서 유순정 등과 함께 연산군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을 옹립해 새롭게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 당시 조선은 유교의 가르침을 본받았기 때문에 반정의 사상 또한 유교적 명분을 따르고자 했다. 그래서 연산군이 왕으로서 자질을 잃었으니 새로운 왕을 추대해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혁명 사상을 명분으로 삼았다. 때문에 패비 윤씨의 자식이었던 연산군의 자질이 부족하니 성종의 계비였던 정현왕후 윤씨에게서 태어난 진성대군을 옹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설파하면서 이들은 연산군이 지방으로 유흥을 떠나는 날 거사를 일으키기로 모의했다. 마침내 1506년 9월 반정을 일으킨 신하들은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까지 나아갔다. 이와 동시에 연산군의 최측근이었던 신수군과 임사홍을 비롯해 장녹수 등을 모두 제거했으며 자순 왕대비의 윤허를 받으면서 반정은 성공하게 된다. 결국 연산군은 쫓겨나 강화도 교동에 유배되었고 진성대군을 새롭게 왕으로 추대하였으니 이가 바로 조선의 11대 국왕 중종이었다. 그러나 중종 반정은 왕이 주도한 반정이 아니라 신하들이 주도한 반정이었다. 공신들의 주도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중종은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 강력했던 조선 왕권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도적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도적을 꼽으라면 단연 홍길동이다. 여기에 임꺽정과 장길산, 그리고 전우치까지 넣으면 조선시대 도적 4대 천왕이 완성된다. 먼저 홍길동은 광해군 시절에 활약한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로서 우리들에게는 도적이 아닌 백성을 보살피는 의적으로 매우 친숙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홍길동전의 의적 홍길동은 세종, 문종 때에 활약한 인물이고 실제 도적으로서 극악무도한 활약을 펼친 도적 홍길동은 연산군 때에 등장한 인물이라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가 있고 서로 캐릭터가 다른 편이다. 그 다음 등장하는 도적 전우치는 중종 때의 인물로서 실존 인물이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다. 주로 어우야담 같은 야사에서 그의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도술을 특기로 쓰는 인물이라 작중에서도 신출기몰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한다. 장길산의 경우 숙종 때에 활약한 도적으로서 끝까지 잡히지 않고 살아남은 도적으로 유명하다. 그의 능력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보유했던 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도적 임꺽정의 경우 조선시대 최하층 천민보다 더 아래로 취급받던 백정신분으로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을 만큼 매우 무시무시한 활약을 펼친 도적이었다. 임꺽정은 명종 때에 활약하던 인물로서
당시 명종의 나이가 어려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던 시기였다. 여기에 동생 윤원영이 권력을 장악해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는데 때마침 대윤과 소윤의 싸움이라 일컬어지는 파평 윤씨 집안의 세력 다툼도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다. 경기도 양주 출신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백정신분이라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고 자랐으나 그가 처음부터 도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도적이 되기 전 황해도 봉산 일대로 건너가 그곳에 정착하며 평범하게 살았다고 한다. 당시 황해도 봉산 일대는 갈대밭이 무성한 간척지였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갈대를 이용해 삿갓이나 그릇 등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곳에 터를 잡고 살던 임꺽정도 그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15세기 무렵부터 농업기술이 발전하며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자 권문세가들은 저마다 앞다투어 농지를 확보한 뒤 이를 개간하고자 했고 16세기에 접어들며 간척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자 백성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비단 황해도도 예외는 아니었던지라 이 봉산 일대도 권문세가의 손길이 뻗치고 있었는데 때마침 임꺽정이 머물던 황해도 지역 또한 명종의 외삼촌이었던 윤원영이 주도적으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이 좋아 사들이는 것이지 거의 수탈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쫓겨나 수작농이 되거나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황해도에서 갈대를 사고 파는 게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자 그들의 생계를 빼앗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임꺽정은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관할을 습격하고 재물을 빼앗는 등 도적으로 변신하였으니 이게 바로 임꺽정의 난이었다. 이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개성부 포도관 이혁근 등이 군인 20여 명을 데리고 임꺽정을 습격했다가 오히려 전멸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임꺽정이 일으킨 난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함경도를 비롯해 한성 일대까지 임꺽정과 그 일당이 출몰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으나 임꺽정의 그림자조차 잡을 수 없었다. 이후 단순한 도적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서 반란군이라 판단한 조정은 군사 500을 보내 이를 토벌하도록 했으나 오히려 임꺽정 일당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며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여기에 자신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붙잡아 배를 가르는 극악무도한 잔인함을 보여주기도 했고 백성들의 재물과 재산을 약탈하면서 도적으로서 명성을 드높이기도 했다. 1562년 임꺽정은 약 3년 넘게 붙잡히지 않다가 광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으로 황해도 구월산 인근에서 남치근 등에게 붙잡혀 사형을 당했다. 이로 인해 임꺽정의 난은 진압되었으며 반란은 마무리되었다. 훗날 임꺽정의 활약을 의적으로 떠받들기도 하면서 무수한 야사와 설화를 낳았다. 그리고 이 소설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한편에서는 포악한 도둑으로 그리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백성을 보호하는 의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1585년 크고 작은 세력들이 각자의 야망을 위해 부딪혔던 시기를 센고쿠 시대라 부른다. 그리고 가장 강성한 세력을 자랑했던 오다 노부나가는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혼노지의 변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그의 가신이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급부상하기에 이른다. 마침내 일본 열도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통일됐고 곧바로 오사카에 성을 쌓으며 관백의 자리에 올랐다. 보통 일본의 최고 권력자는 정의대장군, 즉 쇼군이라 불렀으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쇼군이 되지 못했다. 그는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다이묘를 때로는 강압적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다지고자 했다. 그러나 관백의 자리에서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쇼군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지의 다이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까 우려했다. 때문에 자신이 죽기 직전 통일 대업을 넘어서서 그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했으니 그게 바로 대륙 진출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신들에게 공공연히 조선과 명나라를 정벌해 더 큰 일본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곤 했으니 그러나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은 굉장히 터무니없었다. 조선과 명나라에 국서를 보내면서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물론 이웃나라였던 대만과 오키나와를 비롯해 태국과 필리핀, 만주의 후금, 인도의 무굴 제국에 이와 똑같은 국서를 보냈다. 당연히 주변국들은 길길이 날뛰었다.
특히 태국과 후금은 일본의 행태가 무례하기 짝이 없다며 만약 일본이 대륙을 침공한다면 자신들도 군사를 파병해 이를 돕겠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다. 무엇보다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거느리는 병사들이 너무 많이 죽었고 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뒤따랐다. 하지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각지의 영주들 몇몇은 굉장히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1587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지금의 후쿠오카 하카타에서 스시마도주 소 요시토시를 만나 조선에게 서신을 보낼 것을 명령했다. 일본이 통일되었으니 이듬해 1588년까지 조선 국왕이 직접 이곳으로 건너와 자신을 나련하고 이를 거부할 시 조선을 정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소 요시토시는 자신의 가신인 타치바나 야스히로를 조선으로 보내 통신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상황과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의중을 은연중에 피력했으나 조선은 통신사 파견을 거절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해를 넘겨 1588년이 되었으나 조선으로부터 별다른 소식은 없었다. 오히려 소 요시토시를 향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압박만 거세졌을 뿐이었다. 이에 소 요시토시는 다시 한번 통신사를 파견해 줄 것을 조선에 요청했다. 하지만 조선은 이를 거절하자 이듬해 1589년 자신이 직접 승려 겐소와 함께 조선으로 들어갔다. 소 요시토시는 조선 국왕을 만나 현재 일본의 상황을 전했다. 국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이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재차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선은 소 요시토시가 왔음에도 심드렁한 태도를 내보였다. 오랑캐가 아무리 강성해졌다고 한들 정말 조선을 침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조선은 조건부 통신사 파견을 제시했다. 변방을 침략한 왜구들을 잡아들여 자신들에게 바치면 통신사 파견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소 요시토시는 즉각 스시마 섬으로 되돌아가 이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조선으로 송환하였고 조선은 또한 곧장 통신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1590년 조선은 그해 3월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희를 비롯해 서장관 허성 등을 통신사로 파견했다. 그러나 통신사 일행이 7월에 교토에 도착했음에도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지 못해 그곳에서 기다려야만 했고 마침내 11월이 되어서야 만날 수 있었다. 당초 조선은 일본의 통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통신사를 파견한 것이었으나 일본은 자신들에게 항복하러 온 통신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선 국왕의 국서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신사 일행을 만나는 장소에 자신의 아들을 안고 데려오는 무례를 범했다. 이처럼 조선을 대놓고 무시하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에 통신사 일행은 분개했다. 곧장 그의 친서를 받아들어 내용을 확인해보니 일본이 명나라를 정복할 수 있게 조선은 길을 안내하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고 일본의 조선 정벌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듬해 1591년 9월이 되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각지의 영주들에게 서신을 보내 조선 정벌 기일을 알렸다. 그리고 나고야 인근에 전진 기지를 설치하며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영주들 또한 속속들이 나고야로 모이기 시작했다. 한편 통신사 일행이 돌아와 일본의 상황을 조정에 알리자 대신들의 분위기는 크게 격앙되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있던 당시의 붕당은 일본이 침략한다와 하지 않는다를 놓고 극렬히 대립하고 있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두 붕당의 논쟁은 결국 일본이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는 동인의 승리로 끝이 났다. 마침내 1592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정벌을 위해 약 20만의 군대를 파병하며 승리를 다짐했으니 이게 바로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 1593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의 피해는 막심했다. 당초 조선을 정벌하고 명나라까지 넘보려던 일본의 기세는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활약과 명나라의 참전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여기에 정신을 차린 조선이 군사를 수습해 반격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맹활약한 이순신 덕분에 더 이상의 북진은 무의미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명나라와 일본은 휴전을 논의하게 된다. 일본의 대표적인 반전파였던 고니시 유키나가와 명나라 이여송, 심유경 등이 만나 협상을 시작했다.
본래 명나라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왕으로 봉하고 전쟁을 수습하려 했으나 양국의 입장 차이는 확연했다. 명나라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완전 철수를 하고 잡아간 왕자들을 돌려준 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원했다. 그러나 일본은 명나라 황녀를 볼모로 보내고 조선의 사도를 이양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당연히 두 나라의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왕으로 임명하겠다는 명나라 사신들이 자신 앞에 당도하자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기뻐할 따름이었다. 1596년 오사카성에 도착한 명나라 사절단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다. 만력제의 칙서를 받아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크게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으나 진짜 현실이 어떠한지 깨닫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조선의 사도를 이양받고 왕자들을 볼모로 잡아 명나라와 무역을 통하고자 했으나 국왕으로 책봉되었다는 칙서 한 장이 최종 결과였다는 것을 알아챈 순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분노했다. 1597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군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때 분노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백성들의 코와 귀를 베라 지시하기에 이르렀으니 조선에 파병된 장수들이 코나 귀를 베어 소금에 절인 뒤 본국으로 보내면 벤 숫자에 따라 포상을 내렸다. 하지만 막상 받아놓고 쓸모는 없으니 이를 한데 모아 묻었는데 그게 바로 교토에 있는 귀무덤이었다. 여담으로 아이들의 못된 장난을 칠 때 어른들이 애비라고 달랬던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등장한 애비가 바로 귀나 코를 베어가는 일본군을 지칭한 이비야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비야는 훗날 애비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아무튼 강화가 결렬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은 황당한 사실이 있다. 당시 명나라를 대표해 강화 회의에 참석한 석성과 송응창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를 명나라 만력제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의 국왕으로 임명하면 조선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했다. 실제 사절단이 왕래하지 않았음에도 양국이 협정을 맺은 것처럼 보고를 했는데 만력제는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었다. 여기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파견했던 가짜 사절 나이토 조안 역시 명나라로 건너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에 책봉해주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했다. 결국 양국의 협상 실무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조선 백성들이었다. 일본군은 갖은 약탈과 방화로 많은 피해를 주며 국토를 유린했다. 오히려 이런 일본군을 상대로 섣불리 자극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 당시 강화 협상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훗날 그 실체가 드러나며 강화를 체결하기 위해 나섰던 심유경 등은 명나라 황제를 속였다는 죄목으로 모조리 처형되었다. 그리고 자신도 속았다고 생각한 토요토미 히데요시 역시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면서 결국 정류재란이 일어나게 된다. 1597년 일본군은 전쟁 재개와 함께 물밀듯이 조선으로 밀고 들어갔다. 조선 역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지만 순식간에 격파당했고 명나라 역시 일본의 진격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북진하는 일본군에게 유일한 걸림돌은 보급이었다. 임진왜란 때는 강으로 산으로 실어 날랐으나 한계가 있었고 전라도 바다를 우회해 한양으로 직접 보급을 한다면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 그리고 모든 수군 역량을 결집한 양국은 칠천량에서 만나 거세게 부딪혔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 전쟁에서의 승기를 바탕으로 일본군은 기세를 몰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전라도가 뚫린다면 남은 것은 한양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일본군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풍전등화와 같았던 조선을 구해낸 단 한 명의 영웅이 있었으니 바로 이순신이었다. 남은 조선 수군을 수습해 명량의 좁은 길목에서 이를 막아내면서 일본 수군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된다. 이로 인해 보급에 실패한 일본군은 남해안 일대로 후퇴해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윽고 각지에 외성을 쌓아 농성전에 들어가면서 전쟁은 또다시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1598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뒤바뀌었다. 애당초 조선 정벌에 회의적이었던 영주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철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응징했던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이었는데 조선의 구국 영웅 이순신이 이곳에서 전사했다. 당시에 일본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걸출한 인물이 무력으로 열도를 통일한 상황이었다. 당연히 각자의 영지를 가지고 있던 영주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협력한 대가로 일정 부분의 영토를 하사받았다. 하지만 열도가 통일되자 더 이상 나누어줄 땅이 없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정벌해 영주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를 기반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당연히 자신들의 영토와 사병을 거느린 영주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키려 하자 적극 반대했다. 전쟁을 치를수록 자신들의 전력만 손실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요청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또한 참전을 강요받았으나 이에야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관동 지방이 오랜 전쟁으로 안정되지 못했으니 섣불리 참전하기 어렵다며 발을 빼고 있었다. 1600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영주들은 서로 반목하기는 했으나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 설령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각 영주들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다테 마사무네와 같이 토요토미 일가에 불만이 있는 자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히데요시가 죽기 전 오래전부터 자식이 없던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 일족이던 히데치구가 간백의 자리에 올라선 상황이었으나 적장자 히데요리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히데요시는 적장자 히데요리를 다음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히데치구를 비롯한 그의 식솔들을 모조리 처형했다. 이 때문에 가문 내에서도 히데요시를 극도로 증오했으니 다음 후계자가 된 히데요리의 미래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런 상황을 적절히 이용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숙청당할 뻔했던 가신들까지 포섭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기에 이르렀고 이를 경계했던 이시다 미츠나리는 남아있는 영주들을 규합해 대항하고자 했다. 결국 이시다 미츠나리를 중심으로 한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동군이 모여 세키가하라에서 대접전을 벌였으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키가하라 전투였다. 전투는 단 6시간 만에 종료됐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이 서군을 대파하며 승기를 잡았고 이시다 미츠나리는 붙잡혀 처형됐다. 더불어 서군에 참전했던 가문들이 모두 축출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6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과 화친을 맺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조선과 통상하길 원하는 것은 물론 상국으로 모시고자 했다. 그렇게 시작된 에도 막부는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265년간 대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1623년 서인은 광해군을 비롯한 대북파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광해군의 족하였던 능양군을 왕위에 올리며 반정에 성공하였으니 이가 바로 조선 16대 국왕 인조였다. 당시 조선의 주변 정세는 조선에게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만주에서 착실하게 세력을 키우던 여진족이 후금을 세웠고 임진왜란 중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는 시름시름 무너져갔다.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후금과 명나라를 놓고 누구와 같은 배를 탈지 고심했다. 날로 드세지는 후금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금과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자 했으나 광해군과 조정 대신들의 생각은 서로 달랐다. 조선이 위험할 때 도와준 명나라를 버릴 수 없고 오랑캐였던 여진족과 손을 잡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과 후금의 영향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전쟁의 참상을 겪을 수 없다는 의견이 또 대립했다. 이로 인해 외교적인 노선 문제로 모든 신하들은 광해군을 비난했고 파업을 선언하며 국가 행정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가 됐다. 더러는 광해군을 왕으로 모실 수 없다며 몰아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이런 상황에 광해군은 병적으로 집착했던 궁궐 공사를 멈추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다. 여기에 1613년 벌어진 개축 옥사를 시작으로 임목대비 유폐 사건까지 연달아 일어나자 광해군의 민심은 바닥을 쳤다. 결국 김유와 이과를 중심으로 한 반란군은 능양군을 앞세워 궁궐로 쳐들어갔다. 혼란 속에 창덕궁이 불타기는 했으나 반란은 성공했고 유폐됐던 임목대비도 풀려날 수 있었다. 곧바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광해군을 축출하고 대북파 일당을 처형하였으며 반정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신을 책봉하였으니 이제 남은 것은 명나라에게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뿐이었다. 한편 조선의 국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명나라에 전해졌다. 그러나 명나라는 광해군이 무얼 잘못했길래 폐위를 시켰는지 납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왕사 책봉 고명을 계속 미루고만 있었다. 결국 인조는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명나라에게 수많은 뇌물을 바치며 로비를 했다. 그 결과 3년 만에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공신 책봉부터 반대파 숙청까지 혼란스러운 전국을 빠르게 수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인조를 향한 칼날이 매섭게 들이닥쳤으니 바로 이괄의 난이었다. 인조는 이괄의 기세를 감당하지 못해 충남 공주에 있는 공산성까지 피신해야만 했는데 이괄의 난으로 조선 북방군 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1627년 왕위에 오른 인조는 맨 먼저 북방에서 세력을 과시하는 후금과 외교를 끊었다. 그리고 친명 배금 정책에 따라 오랑캐와 손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후금을 이끌고 있던 홍타이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당연히 후금 또한 명나라와 잦은 다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후방을 위협하는 조선을 한 번쯤은 눌러놔야만 했다. 하지만 전선을 2개를 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때를 기다리던 도중 때마침 좋은 호재가 터지며 상황이 반전되기에 이른다. 1624년 일어난 이괄의 난으로 주동자들은 대부분 붙잡혀 처형되었다. 그러나 일부 잔당들은 후금으로 도망쳤고 이들은 홍타이지를 만나 광해군이 부당하게 폐위되었으니 속히 조선을 쳐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리고 현재 조선은 북방군 규모가 많이 축소되어 변경을 지킬 여력이 없으니 이 틈을 타서 조선을 침공한다면 인조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결국 홍타이지는 명나라와의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굳게 결심이라도 한 듯 군사 3만을 일으켜 조선을 침공했다. 바로 정묘호란의 시작이었다. 압록강을 건너 의주성을 지나 평양성에 도착한 후금은 개전 15일 만에 평안도를 점령했다. 그리고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조선군을 격파하며 황해도까지 집어삼키려 들자 조선은 발칵 뒤집어졌다. 인조는 후금군이 개성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에 강화도로 피신했다. 그리고 아들 소현세자와 분조를 한 뒤 전주로 내려보내 자신을 지원하게끔 했다. 다행히도 평안도 일대에 자리 잡고 있던 의병들이 봉기하며 후금을 막아서기 시작했다. 전쟁을 오래 지속할 수 없었던 후금은 조선과 강화를 요청했다. 조선 또한 불필요한 전쟁을 막아야만 했기 때문에 후금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양국이 형제의 관계를 맺어 사이좋게 지내는 것으로서 전쟁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635년 인조의 왕비 인열 왕후가 승하하자 후금은 홍타이지의 서신과 함께 조문단을 보냈다. 그리고 조문단을 통해 명나라와 관계를 끊고 자신들과 손을 잡자는 뜻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하지만 조선은 명나라와 군신 관계를 넘어서서 부모 자식과 같은 관계였다. 부모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손을 잡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조선은 후금의 이런 바람을 단칼에 묵살했다. 뿐만 아니라 40여 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명나라의 구원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만큼 명나라에게 받은 그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광해군을 몰아내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친명 배금이었던 만큼 더더욱 후금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타이지는 후금을 청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황제로서 조선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을 강요했으나 조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1636년 1월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넌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공했으니 이게 바로 병자 호란이었다. 청나라 군대가 파죽지세로 남하하자 인조는 피난길에 올랐다. 하지만 개전 후 8일 만에 수도 한양이 점령당한 것처럼 청나라 군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남하했고 인조는 길이 막혀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피신할 수 없었다. 결국 점점 조여오는 청나라 군대의 포위망을 피해 남한 산성으로 피신했다. 이후 청나라의 침략과 인조의 피신 소식을 들은 근황군이 속속 남한산성으로 출병했으나 올라오는 도중 족족 청나라 군대에게 격파당했다. 더불어 인조가 피신한 남한산성 내에도 충분한 식량이 비축되지 않아 제대로 된 항전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화도에서 농성하던 아들 복림대군마저 청나라 수군에게 함락당하며 볼모로 잡히는 불운을 맞게 됐다. 결국 47일간 농성한 끝에 더 이상 가망이 없음을 알게 된 인조는 청나라에게 항복했다. 스스로 몸을 묶어 홍타이지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조아렸으니 이게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었다. 1659년 일어난 기의 예송과 1674년 일어난 갑인 예송을 합쳐 예송 논쟁이라 부른다. 여기서 기의 예송이란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싸움이었고, 갑인 예송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싸움이었다. 당연히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상복을 입는 것 가지고 왜 싸웠을까 하는 생각에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사회의 기준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국가기관과 관련된 밀접한 사안이었다. 무엇보다 예송 논쟁은 단순히 상복과 관련된 논쟁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왕의 정통성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문제로 당대에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던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예송 논쟁이란 대체 무엇인가? 조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였다. 그리고 중국 남송시대의 주희가 사대부 집안의 예법과 의례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가래였다. 이 가래는 조선으로 전해져 주자가래라고 불렸으며 그곳의 예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다. 주자가래에 따르면 장자가 죽었을 경우 어머니는 참최복을 입고 차자 이하 아들이 죽으면 기년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서인은 효종이 소연 세자의 동생이니 새엄마 장렬왕후는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인은 효종이 국왕으로서 장자 승계 원칙을 따랐으니 당연히 장자로 모아 장렬왕후 역시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신들의 붕당을 위한 발언이 난무에 따른 데에 있었다. 게다가 대신들 입장에서는 효종을 적장자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역적이 될 수도 충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서 장자와 차자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는 근거와 함께 당시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밀어붙이면서 장렬왕후는 기년복을 입고 효종의 장례를 치르게 됐다. 그리고 제1차 예송논쟁, 즉 기의 예송이 벌어진 뒤로 15년이 흘렀다. 이번에는 효종의 부인이자 현종의 어머니였던 인선왕후가 사망했다. 그런데 여전히 장렬왕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장렬왕후의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장자의 며느리가 죽었을 경우에는 기년복을 입고 차자의 며느리가 죽었을 때는 9개월만 상복을 입는 대공복을 입어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서인과 남인은 또다시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다투었다. 이때 서인을 대표하던 송시열은 지난 기의 예송 때처럼 효종을 차자로 보고 9개월만 입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종에게 대공복을 입어야 한다고 요청했던 반면 남인에서는 장자로서 승계했으니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현종이 나섰다. 그리고 아버지 효종을 차자로 볼 수 없으니 장렬왕후가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며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처럼 두 차례 일어난 예송 논쟁은 당시 조선시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중대한 사건이었다. 단순히 예법과 관련된 논쟁을 넘어서서 왕의 정통성과 통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걸려 있었던 정치적 논쟁이었다. 여기서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역적으로 취급받을 수 있었던 만큼 각 붕당은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현종이 마지막 남인의 손을 들어주며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의 세력은 크게 위축됐다. 그리고 각자의 이상과 가치관에 따라 서인은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훗날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며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환국이란 국왕의 주도 아래 급격하게 정치 세력이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환국은 글자 그대로 국면의 전환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환국이란 대부분 숙종 때에 벌어진 정치적 이슈를 뜻한다. 당시에는 전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이를 견제하는 붕당이 국왕의 의지에 따라 서로 뒤바뀌었다.
그리고 환국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숙종 때에 벌어진 6차례 환국과 경종 때에 벌어진 1차례 환국, 그리고 영조 때에 벌어진 2차례의 환국이 있다. 그 중에서 1680년의 경신환국, 1689년의 기사환국, 1694년의 갑술환국을 대표적인 환국 정치라 볼 수 있으며, 역대 국왕이 벌인 총 9번의 환국 정치를 보완 수정해서 나온 것이 영조 때에 펼쳐진 탕평책이다. 예송 논쟁이 펼쳐지던 시기는 송시열을 중심으로 서인이 득세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예송 논쟁에서 현종이 남인의 손을 들어주며 세력이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었으나 서인도 이대로 물러설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남인들 때문에 왕의 외척들 또한 반발하며 일어섰는데, 아나무인 태도로 남인의 세력이 날로 커지자 숙종이 직접 환국을 실시하였으니 이게 바로 경신 환국이다. 숙종은 경신 환국을 시작으로 더욱 강력한 왕권을 완성하고자 했다. 1689년 희빈 장씨가 적장자를 생산하자 아이를 원자로 삼고 희빈 장씨를 중전의 자리에 앉히고자 했는데, 서인들은 숙종의 결정에 반발했다. 당시 숙종의 왕비는 서인 가문에서 등장한 인현 왕후였다. 당연히 인현 왕후가 쫓겨나면 자신들의 몰락 또한 가속화될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 것이었으나, 숙종은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이를 강행하게 된다. 그 결과 인현 왕후는 쫓겨나 폐위되었으며, 숙종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송시열 역시 귀양을 가게 됐다. 더불어 희빈 장씨는 왕비가 되었으며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20대 국왕 경종이었다. 인현 왕후는 폐위되었지만 서인들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인현 왕후를 복위시키고자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인이었던 미남은 이 소식을 듣고는 서인을 와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했다. 이에 숙종에게 달려가 서인이 음모를 꾸민다고 고하였으나 되려 서인에서는 미남이 숙빈 최씨를 해하려 한다고 고변을 했다. 그리하여 숙종의 분노를 산 남인은 대거 숙청되면서 서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니 이게 바로 갑술 환국이었다. 1762년 조선 21대 국왕 영조가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8일간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인 사건을 가리켜 이모 화변이라 부른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이 비극적인 사건은 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사도세자는 영조의 후궁인 영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시 영조의 나이는 42살로서 수명이 길지 않았던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고령에 속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다. 본래 사도세자가 태어나기 7년 전 그에게는 장남 효장세자가 있었다. 그러나 효장세자는 9살의 나이로 요절했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탄생은 말로 설명하지 못할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태어나자마자 정성 왕후의 양자로 넣어 원자로 정했고, 이듬해 1736년이 되자 왕세자로 정식 책봉했다. 그만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생겼다는 기쁨과 후계자 생산이라는 국왕의 책무를 다한 것에 안도한 것이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바람대로 후계자로서 자질을 보여주었다. 만 2세가 되던 해부터 천자문을 배워 쓰기 시작했고, 만 3세에는 소학을 깨우쳐 영조를 기쁘게 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될성부른 떡잎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준 것이었다. 하지만 사도세자가 만 4세가 되자 영조의 가르침은 엄격해졌다.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았고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자 사도세자 역시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점점 기피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영조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아들이 잘못했다면 부모의 잘못이라는 가르침을 잊은 채 자신에게 해괴한 일이 일어날 때면 사도세자 탓을 하면서 구박을 하곤 했다. 상황이 이러니 사도세자는 영조만 마주쳐도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조는 또 그런 사도세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갖은 행실을 문제 삼으며 질책과 비난을 일삼았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도세자의 정신은 피폐해졌다. 그 결과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해 온전히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 보니 매일 아침 왕세자로서 국왕에게 드리는 무난 인사를 거르게 되면서 영조의 분노를 사게 된다. 이후 영조는 사도 세자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이면 신하들에게 세자의 흉을 보기 시작한 것은 물론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천재지변은 세자가 덕이 없기 때문이라며 악담을 하곤 했다. 결국 아버지의 구박 때문에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영조는 세자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거라 생각했다. 참다 못한 신하들이 나서서 사도 세자를 두둔했음에도 영조는 듣지 않았다. 1749년이 되자 영조는 사도 세자에게 대리 청정을 맡겼다. 후계자 수업 중의 하나로서 국왕의 업무를 미리 경험해보는 자리였고 국왕은 왕세자가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참관하고 조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사도 세자가 대리 청정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자 영조는 또다시 돌변했다. 사사건건 사도 세자의 결정을 꼬투리 잡으며 비난하기 시작했으니 마침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파탄으로 치달았다. 사도 세자는 영조에게 예쁨받고 싶어서 노력해도 욕을 먹었고 영조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욕을 먹었으며 영조가 원하는 말을 착실히 행해도 욕을 먹었다. 수십 년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미치지 않고 배길 수 있었을까? 1757년 드디어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아버지와 달리 자신을 알뜰히 보살펴주던 정성 왕후와 할머니 인원 왕후가 사망하자 그의 6월 궁인 6명을 살해하는 것을 기점으로 사도세자의 기행은 폭발하기 시작했다.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해 여러 벌 옷을 지어 올려도 다 찢어버리거나 불질러버렸다. 그리고 세자의 시중을 드는 나인들을 폭행하거나 간음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살해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심지어 자신이 아끼던 경빈 박씨마저 때려 죽였으며 그런 박씨와 낳은 아들 은전군을 연못에 던져 빠뜨리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소식들이 영조의 귀에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게 된 것이고 이 사건을 가리켜 이모화변이라 부르는 것이다. 세도정치란 국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는 자를 뜻한다. 이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느 개인을 특정한다기보다는 사대부 집안 또는 외척 세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시 조선시대는 여러 양반 가문이 존재했다. 전주 이씨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안동 김씨부터 풍양 조씨, 반남 박씨 등 수많은 가문이 득세했으며 민씨, 한씨, 윤씨 등 여러 가문들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 세도정치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일 것이다. 이들은 조선 후반기에 등장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며 국왕의 파워를 능가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던 가문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붕당의 폐해를 배우며 얼마나 정치가 썩어 빠진 것인지 분개했다면 세도정치 시기부터는 나라가 썩은 게 아니라 망하기 직전이구나 하며 화를 낼 수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세도정치는 왜 생겨난 것이며 어떻게 조선을 병들게 했을까 하는 원초적인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의 근본적인 해답은 의외로 인조 반정이 시작된 시기와 미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당시 인조를 밀어준 서인들은 관직을 독점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이때부터 가문의 위상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고 이득이 될 만한 가문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면서 자신들만의 세력을 확장시키기에 이르렀다. 여러 번의 권력 투쟁 끝에 기득권 세력이 개편되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가문과 붕당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갈라지며 또 다른 기득권을 이루고 있었다. 물론 이들을 제어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숙종시대를 대표하는 환국정치부터 영조시대를 대표하는 탕평체까지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제어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일종의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100% 이를 제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때문에 수백 년간 지속된 일련의 움직임들은 정조 때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권력을 잡은 세도가들은 쟁점과 관련해 정책적 비판을 통해 이를 해결하지 않았다.
그저 풍문으로 누가 그랬다더라 식의 카더라 정치로 전국을 이끌며 자신들의 권력에 방해가 되면 탄핵을 일삼았다. 더불어 조선 최고의 정치기구인 비변사를 장악한 것은 물론 의정부와 육조와 같은 곳에도 자기 사람을 앉히며 권력을 공고히 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세도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막장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졌던 것이다. 문제는 자신들이 권력에서 밀려난 상태일 때는 비변사 등 여러 기관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기관들을 통해 반대파를 숙청했다. 인조반정 이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들은 정조 때에 접어들어도 바뀌지 않은 데다 정조가 사망하고 순조가 즉위해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순조를 수렴 청정한다는 빌미로 권력을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다. 순조가 장성에 직접 정치 일선에 뛰어들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1812년 벌어진 홍경래의 난 직후 순조가 건강상 문제로 일선에서 물러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순조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들 효명세자의 대리 청정을 통해 이를 제어하고자 했으나 효명세자는 불운하게도 20살의 어린 나이에 유절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실감을 이겨내지 못한 순조 또한 얼마 안가 사망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순조의 손자이자 효명세자의 아들이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이가 바로 헌종이었다. 순조가 즉위했을 때처럼 헌종은 대리 청정을 받아야만 했고 이 때문에 세도가들의 위세는 나날이 커져만 갔다. 망국의 길을 걷는 조선의 마지막이라 그런지 계속해서 악재가 터졌다. 왕위에 오른 헌종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후사 없이 일찍 요절해버린 것이었다. 대를 이을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 왕실은 난리가 났다. 가까운 왕족 혈통을 찾아봐도 마땅한 적임자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왕위 계승 서열과는 관련성 1도 없는 강화도령 철종이 세도가들에 의해 등극할 정도였으니 당시의 조선시대가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막장인데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지방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둘째치고 지방 고을의 관료들은 무자비하다 싶을 정도로 농민들을 수탈하고 착취했다. 이로 인해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대대적인 농민 봉기가 일었다. 중앙정부는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고 열강의 침략을 고스란히 받아내야만 했으며 삼정의 문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했다. 이처럼 세도정치 시기 세도가들의 막장 독주행보는 권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며 이들을 견제하기 전까지 그칠 줄을 몰랐고 오히려 이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져만 갔다. 조선은 열강들의 계속되는 통상 요구와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외교 문제 때문에 1866년 프랑스와 맞붙었던 병인양요, 1871년 미국과 싸운 신미양요는 우리 근대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전투를 단순한 싸움으로만 볼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과 통상하길 원했던 제국주의 열강들을 보면서 조선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이들과 수교를 거부하고 싸워야만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16세기 전후를 기점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신항로 개척에 사활을 걸었다. 아메리카 대륙을 비롯해 인도와 동남아시아까지의 다양한 무역 루트를 확보한다는 것은 자국의 국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향신료였다. 각종 음식에 쓰이는 향신료는 음식의 풍미와 맛을 더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음식을 보관하고 유통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식량은 풍족해졌으나 문제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향신료를 일부 귀족들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통치자는 단연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비용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상당했다. 지금처럼 작업하거나 비행기로 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 필요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열강들은 저마다 식민지를 삼아 안전하게 향신료를 확보하고자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향신료는 바로 후추였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후추는 높은 품질을 자랑하며 귀족들의 사치품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18세기가 되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사회 및 경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기술이 혁신이라 불릴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그리고 단순한 혁신을 넘어서서 인류 문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기도 했다. 그런데 조선은 이 시기에 세도가들의 세도 정치가 한창이었다.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수탈하고 착취했으며 더 큰 파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작은 파이를 하나라도 더 나눠 가지기 위해 혈안이 됐다. 거기다 천주교의 유입과 그에 따른 여러 사건들로 인해 다른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에 큰 거부감을 느꼈다.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분위기 덕분에 급진적인 사상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다. 상황이 이러니 조선은 점점 뒤처졌고 도태되면서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조선은 내정을 개혁하고 세도 정치를 끝내려고 시도했으나 한계는 존재했다. 그러나 개항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개항과 근대화는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조선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한꺼번에 갈아엎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이미 조선은 수백 년간 소중화 사상에 젖어있던 데다 서양을 양이라고 칭하면서 멸시했던 만큼 문화적 우월감에 도취해 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여기에 부모의 나라로 섬기던 중화 대륙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조선 스스로가 무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역사에서 대원군 호칭을 받은 사람은 총 4명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사람은 흥선대원군 뿐인데 그만큼 흥선대원군의 존재감은 우리들에게 매우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다. 대원군이란 선대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반개 종친이 왕의 아들로 입적한 후 왕위를 계승하면 그의 실제 친아버지에게는 대원군이라는 칭호가 내려진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역시 원래는 철종이 사망하고 고종이 왕위를 잇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작호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노력으로 고종이 왕위를 이었고 정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종이 효명세자의 양자로서 권력을 승계받았다. 당시 고종의 경우 철종과는 혈통상 17촌이나 될 정도로 왕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다. 그마저도 효명세자의 양자로 우겨 넣어서 구촌까지 당길 수 있었는데 실상 구촌도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 남남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고종을 왕위에 올릴 수 있었을까? 그는 철종이 병약하고 후사가 없다는 점을 간파했다. 그리고 왕실의 최고 어르신이었던 신정왕후를 만나 안면을 텄고 신정왕후의 힘을 빌어 고종을 왕으로 추대했다. 곧바로 세도 정치를 끝내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켰으며 각지의 산재한 서원을 철폐시켰다. 더불어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경복궁을 증건시켰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어지러워진 국가를 다시 잡는다는 그의 개혁은 성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불타버려 방치된 경복궁을 보수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고 당백전을 발행하며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다. 이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받은 흥선대원군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조선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돈이 경복궁에 투입되며 나라 살림이 거덜나자 이때 유행했던 노래가 바로 민요, 경복궁 타령이었다. 이처럼 고종을 대신해 섭정을 한 지 약 10여 년이 지났을 시점 수많은 실정을 벌인 탓에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흥선대원군은 1881년 고종을 몰아내고 권력을 되찾기 위해 반란을 시도했으나 거사도중 발각돼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흥선대원군은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고종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이 직접 국가를 통치하고자 했고 이게 못마땅했던 흥선대원군은 1887년 청나라 원세계와 공모해 또 한 번 고종을 폐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하며 고종과 흥선대원군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고 부자관계는 파탄이 났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또다시 정권을 잡으려 했지만 이것도 실패. 그해 갑오개혁이 일어나며 정권을 잡는 듯 했지만 또다시 권력 일선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1898년 파란만장했던 그의 일생도 거기서 끝이었다. 그는 향년 77세를 일기로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아들이던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3년 전에 벌어진 을미사변 때 자신의 부인 명성 황후가 죽임을 당한 것은 아버지 흥선대원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야사에 따르면 흥선대원군의 상여가 궁을 빠져나가자 이를 본 고종이 대성 통곡했다는 일화가 있다. 정말 울었는지 설마 안 울었을까 싶어서 울었다고 한지는 모르겠으나 부자관계가 좋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권력을 위해 서로 다투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고종이 아관 파천을 비롯해 갖은 수모를 당했던 점을 생각하면 무슨 심정이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끝내고 마지막 희망을 살려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다. 그 이외 여러 실정을 반복하며 조선을 끝장낸 데에 한몫하기는 했으나 그런 실수만 없었다면 조선은 기사회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1884년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급진 개화파들은 서구식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게 바로 3일 천하라 불렸던 갑신 정변이었다. 평균 연령대가 25세 미만인 급진 개화파들은 자신들을 개화당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수구당이라 불렀는데 수구당 중 대부분은 민씨 척족 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홍영식 등 개화파들은 함께 모여 실학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개혁에 몰두했다. 그리고 현재 조선의 모든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진정한 근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갑신 정변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개화파도 두 갈래로 나뉘었다. 당시 권력을 잡은 민씨 일가가 이모군란을 해결하기 위해 청나라의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 문제였다. 청나라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던 민씨 일가는 사사건건 청나라의 눈치를 봐야만 했다. 이때 개혁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나라와 사대의 연은 끊지 말자고 주장했던 것이 온건 개화파였다. 그러나 급진 개화파는 개혁을 늦출 수 없었다. 때마침 고종의 지원 덕분에 급진 개화파는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으며 고종 또한 김옥균을 일본으로 보내 차관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게 된다. 하지만 급진 개화파를 꼬드겨 조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일본은 김옥균이 조선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작다고 보았다. 괜한 곳에 돈을 쓸 수는 없었으니 차관은 흐지부지 돼버렸고 개화의 물결 또한 풀이 죽어버렸다. 김옥균은 차관을 받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러나 김옥균이 물러나며 급진 개화파 세력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청나라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졌고 반대로 급진 개화파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청나라가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시킨 군사 일부를 빼려하자 급진 개화파는 이를 좋은 기회라 여겼다. 이번이 아니면 청나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급진 개화파는 일본 공사 다케조 시니치로에게 달려가 지원을 요청했고 일본의 지원 요청을 확답받은 뒤 우정국 연해가 한창인 시간에 폭탄을 터뜨리면서 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제거하기로 했던 4명의 영사들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영사 중 하나였던 민영익도 중상만 입힌 채 놓쳐버렸다. 다급해진 급진 개화파는 고종이 있는 창덕궁으로 달려가 청나라와 온건 개화파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고종을 경우궁으로 모신 뒤 온건 개화파를 비롯한 민씨 일가 대부분을 처단하면서 이튿날 정강 14조를 발표,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음을 각 나라에 통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일가는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킬 거라 눈치를 채고 있었다. 그래서 청나라 위안스카이에게 군사를 파병해 줄 것을 요청했고 청나라 역시 군사 1500명을 파병해 이들을 제압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일본과 손을 잡은 급진 개화파는 청나라 군사들과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기 시작하자 돌연 일본 공사는 군대를 철수시켰고 가망이 없음을 알아챈 급진개화파는 상투를 자르고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된다. 급진개화파를 이끌던 지배층이 모두 일본으로 망명하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숙청되거나 쫓겨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남 민중이 일본 공사를 공격하며 불을 질렀고 청나라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다. 결국 일본은 공사관이 불탔다는 이유로 조선 정부에게 배상을 요구. 그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한성조약이었으며
이때부터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티격태격하며 텐진 조약까지 맺었지만 이 다툼은 훗날 청일전쟁으로 번지게 된다. 그리고 갑신정변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뒤 이들을 이끌던 급진 개화파들에게는 친일파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지속적으로 공격당하는 비운을 맞게 된다. 1910년 그해 여름 우리 민족은 엄청난 치욕을 맛봤다. 국가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침탈당했던 경술국치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0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조선은 공식적으로 멸망에 없어졌고 곧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 1894년 벌어진 청일전쟁과 1904년 벌어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이미 속국화시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너뜨리며 동북아시아 질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일본을 제어할 방법이 없던 주변 국가들은 이들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이로 인해 1904년 한일 의정서가 쓰여진 이후 1905년 을사조약을 맺으며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07년 정미 7조약을 통해 행정권 및 입법권을 강탈당했고 1909년 기후각서와 한일약정각서로 사법권과 경찰권까지 박탈당했다. 이미 반식민지 상태였던 조선은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뜻을 거부할 수 없었다. 완전히 병합된 이후 조선은 더 이상 한글을 쓸 수 없었으며 우리의 모국어는 일본어가 되었다. 그리고 일본 제국의 2등 시민으로서 완전한 노예국가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이때 조약에 서명한 사람들을 경술국적이라 불렀다. 그간 조선은 얼마든지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기득권을 놓치려 하지 않았던 그 시절 그 사람들에 의해 오히려 정체되거나 퇴보했던 것이 문제였다. 유교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급변하는 정세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점은 한계가 아닐까 한다. 결국 대단한 연필과 우수한 공책 그리고 뛰어난 학습지가 있다고 한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유교는 더 나은 유토피아를 위해 이상향을 제시했지만 유교를 숭배했던 위정자들은 학문적 탐구에 올인했다.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그 글자가 뜻하는 바를 연구했으며 글자가 바라던 바를 깨우치면 대단한 경지라고 칭송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해 정치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고 조선이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조금 더 나은 시대를 만들고자 애를 썼다.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분명 실패라고 생각되지만 그건 너무 가혹한 처사이기도 하다. 다만 역사는 사람이 쓰고 사람이 만든다.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좋지 못했던 만큼 후대의 우리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나은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를 보고 있노라면 과거에 안 좋았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나만 드는 것일까?